이게 우리나라 잠재 수익률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대표님? KDI 추정은 1.1%도 후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잠재 성장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통계를 봤는데 저출산의 가장 큰 컨트리뷰터가 그 촉발 인자가 집값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번째 왜 이렇게 내수부진 장교하냐면 최근에 경제 정책의 그 부정적 효과라는 게 좀 많아졌습니다. 그게 그 또 하나 그 어떤 게 있냐면 주 52시간.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개정상법. 이거 얘기하면 저 인간은 저게 완전히 그 우파 성향을 너무 가진 인간이기 그런데 아니요 그건 아니 실무에서 얘기 말씀드렸죠. 주 52시간 요즘에 얘기 들어보면 건설업에서 물어봤더니 지금 건축 기간이 건설 기간이 보통 1.5배씩 다 늘어났대요. 그 비용이 확 늘어날 건데요, 그러면. 그래서 최근에 무슨 얘기냐면 분양가가 엄청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또 기준 집값에 영향을 미치죠. 분양가 상승하니까. 근데 지방도 똑같아요, 분양가. 근데 문제는 분양가 상승하면 지방 같은 미분양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못 사죠. 못 사죠. 그러면 결국에는 미분양 다발화되면 건설 경기가 지방에서 썰물처럼 식기 시작합니다. 옛날 지방집이 잘 팔렸던 거는 신축이 2억 3억에 나오니까 그럼 그냥 뭐 버는 거 대비 적당하니까 샀던 건데 지금 6억 7억이 나와요. 그러면 지방에서 6억 7억 태울 사람이 별로 없죠. 없어요. 그거 잘 압니다. 그 속초 집값이 지금 엄청 조정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집값이 또 그러면 공급 감소가 됩니다. 그럼 양극화 또 가죠. 집값이. 왜냐하면 저기 이제 안 나온다며 집이 뭐 미분양은 지방 쌓여 있고 근데 서울은 오른다며 그럼 서울 가서 집 사다죠. 그렇지. 하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코로나 극복한다고 또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또 그 저 경기 아까 그 일은 그 사이클 플러스 소주성 플러스 코로나 극복 이후로 또 돈이 또 불렸어요. 저금리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이 다 어디나 똘똘한 한 채 수요라는 게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단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무리해서라도 될 만한 데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계속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거고 또 하나 무슨 얘기냐 이게 고비용 비용 구조입니다. 이것도 임금 받아갖고 서울에 집 못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또 개정상법인데 이건 중시에 굉장히 저도 여긴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 주주 충실 의무. 왜냐하면 그 대기업 총수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특히 승계 때 많이 했죠. 일반 주주들의 그건 저도 지금 그 저기 리서치 센터장 때 굉장히 그걸 심각하게 봤었는데 너무 증자가 많다. 그 충실 의무를 부과하니까 이거는 요즘 증시가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섞여 있는 법이죠. 긍정적 효과는 이런 식으로 좋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부정적 효과는 뭐냐. 저 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에 투자원이 올라오면 저도 찬성을 못 하겠더라고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 배임 이슈로 걸립니다. 네가 절만에 해가지고 새로 투자를 네가 했다며. 뭐 증자 물량 안 하는 증자도 이제 조심해야 돼요. 증자 뭐 네가 찬성 잘 못 하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한국 경제의 그 성장 파이를 키우는 결정적이었던 투자안들이 실행되기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잠재 성장률 얘기 다시 할 건데 투자가 떨어지면요. 잠재 성장률 떨어집니다. 그러면 경제성 요탄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노란봉투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다들 기업들이 대응을 한다고 다 뭐 별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청업체에서 노사분기 잦으면요. 원청업체에서 해지해버리겠죠. 또 나가. 그러면 그 실업입니다, 그거. 그럼 새로운 애들이 들어와서 하면 되잖아. 아니요, 계속적으로 바꾸겠죠. 어느 그 기업이 원청이 날 자를지도 모른다는데 투자 함부로 하겠어요, 나도. 그때그때 맞추려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그 원청 업체에서는 야, 차라리 하청시키지 말고 자동화 투자 더 하자를 하거나 에이, 골치 아파. 이번 기회에 미국에서도 자꾸 관세 올리고 그러니까 입히게 접히게 되지 말고 미국으로 옮겨가자. 그러면 국내에서의 실업률은 상승할 거고 이거 노동 투입이 덜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잠재 성장률 역시 또 하락하는 요인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겠죠. 이게 지금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좀 장기적으로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 저기 얘기하는데 참여정부가 이제부터 세금이 팍 오른 거 아시죠? 그쵸. 그거 왜 올랐느냐?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난 그분 존경하는데 노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이 가버먼트 전자정부를 완성시켰어요.
그때부터 뭐 국세청, 국토부 이런 그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로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거 원래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전 대표님 옛날에는 국세청 가서 내가 뭐 옛날에 이제 젊을 때 뭐 강의 많이 다닐 때 짭짤했을 때 지금은 아닌데 그때 그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강의 다니기 조금 짜투리 있죠. 그게 좀 그때는 강의를 그때 나가라고 하는 분위기였으니까 근데 이거를 가다 보면 이제 짜투리 소득이 많은데 일일이 제가 찾아갖고 이거를 내가 해서 냈어야 돼요. 그게 뭐 많으신 분들 수십 개 수백 개도 되겠죠. 근데 2007년 이후에 닦아 보니까 그냥 찍혀 나와요. 국세청에서 너 강의 소득 이거라고. 아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데 그 무슨 얘기냐?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하는 건 다 알아. 다 안다는 거죠. 난 직계 존속 비속까지도 다 알아. 이게 꼼짝 마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받는 세율은 안 떨어졌어요, 당연히. 그럼 세수가 갑자기 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면 이게 그 2007년도부터 그게 전자왕공이 아마 2005년 말 2006년도처럼 기억을 하는데 6, 7년부터 갑자기 세수가 붕 하고 뛰는 겁니다. 시행을 하면서부터. 그러면서 민간 소비는 그때부터 갑자기 또 확 증가율을 줍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거든. 세금을 그만큼 냈으니까. 사회보장제도 계속적으로 뭐 건보료도 엄청 올라가고. 그러니까 세수가 올라가는 건 무슨 민간 부분이 구축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당 동안 쓸 돈이 없다는 얘기는 뭐로 의미하겠습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쓸 돈이 없으니 내수는 부진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수 부진의 근본 원인이 이게 세금 부담인데 심지어는 이게 통계가 아니다. 저 여러 확인한 적이 있었던데 지금은 안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분 기준으로 딴 나라랑 비교를 하면 4대 보험하고 물론 저기 그 소득세, 뭐 지방세 다 합쳐서 낸 그 1인당 소득세 내는 기준으로 그분들의 소득 대비 그분들의 그 저기 세금 부담에 이게 개인별 소득인데 그게 영국, 프랑스보다 독일보다 높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는 세금을 반밖에 안 내시잖아요. 소득세를. 딴 나라는 그보다 좀 넓어요, 베이스가. 근데 우리는 좀 돈 버시는 좀 소득 생활을 하시는 분들 너무 페널티가 강하고 거기에 특히나 요즘 너무나 그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건보료를 상승을 많이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의학 복지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과 좀 뭐 바람직한 사회 현상은 바람직한데 너무나 많이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소득이 연동해서. 이 건보료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금 4대 보험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죠.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일인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4대 보험도 사업주가 내주게 돼 있잖아요. 제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대 보험이 세금보다 많다는 분도 봤어요. 자영업자 중에서. 그러니까 보면 제가 주는 돈과 직원들이 실제로 받는 돈이 갭이 너무 커요. 직원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왜 이렇게 벌어가지고 들쓰냐 그럴 텐데. 왜 연봉 대비 이렇게 실로 들어오는 게 적냐? 아니다, 좀 많이 주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서 떼는 이런 4대 보험이랑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사업주가 내야 될 포션도 커지잖아요, 같이. 그럼 건강보험료는 반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사업하기 굉장히 힘들어져, 이 부담이. 그래서 맨날부터 이제 하는 게 건보료 좀 제발 3동결인데 그 저 소득세도 좀 동결하고 건보료 좀 동결하고 좀 이래야지 우리가 이제 내수가 산다는 얘기 내가 몇 번 기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건 현상인데 세금 부담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더 큰 문제인데요. 잠재 성장률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몇 %로 보십니까, 대표님? 1%? 그거 잘 보셨네. KDI 추정은 1.1%도 후반이랍니다. 우리가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7%라고 잠재성장률. 맞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게 잠재성장률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잠재성장률은 물가나 이런 자극하지 않고 내가 맥시멈 잘했을 때 잘못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최대치가 잠재성장률이에요. 그렇죠. 1% 후반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졌어? 그건 뭐 정부 잘못도 아니고 아무 잘못도 아닌데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애 안 낳지. 이게 2000년대 초부터 굉장히 심해졌는데 이 얘기도 한마디 더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던 게 제가 조사 다 해봤거든요. 경쟁고수 있을 때.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통계를 봤는데 저출산의 가장 큰 컨트리뷰터가 그 촉발 인자가 집값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이 떨어져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 집값 이제 제가 계속 비판했던 게 저금리 통화량 이거 잡지 않으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양극화가 되고 집값 전반적으로 또 양극화가 또 오르니까 저출산이 되고 그리고 이 악순환이 좀 계속적으로 계속될 거니까 이게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 성장률이 또 떨어져 저출산이 되면 이제 그 얘기 할게요. 성장률이 떨어지는 얘기. 그래서 보시면 성장률이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보통 64세에서 15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 인구를 65세로 치는데 생산 가능 인구는 피크가 이미 2019년에 정점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점점 줄어요. 그리고 2025년에 우리 대표님 이름 나오는데 네.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초로 7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9.5인가 그래요. 그럼 고령 인구는 2025년 반대로 20% 이상이 이제 상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뭐 나쁜데? 여러분 잠재 성장률 계산할 때요. 제일 먼저 잠재 성장률 계산할 때 하는 게 보통 이걸 코브 더글라스 생산함수라는 걸 많이 써요. 물론 잠재 성장률 계산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그중에 하나는 코브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쓰는데 거기에 노동 투입이 들어가고 자본 투입이 들어갑니다. 그 생산함수 굉장히 중요한 게. 근데 이제 보면은 30대에서 50대 경제활동 참가율이 80% 내외인데 60대 이상은 50%로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제 고령화가 될수록 노련치 경제활동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노동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노동 투입이 안 된다는 게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거든. 고령화가 되면 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애는 더 안 낳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게 KDI 분석입니다. 그 분석인데 결과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올해가 아마 1% 후반이고 2030년에는 노동 취업이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돈됩니다. 이제 노동이 기여하는 게 아니라 성장률을 깎아먹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1% 초반으로 떨어지고 2040년은 0%라고 KDI가 추정을 했습니다. 잘하는 보고서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다가 자본 투입도 이제 KDI 얘기는 아닌데 자본 투입이 하락시킬 요인을 이미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개정상법,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이슈원이 중대재해법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던데 기업들이 자꾸 지금 국내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뭐 이거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국 요즘에 근데 이게 문 닫고 해외 가는 걸 굉장히 죄악시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나쁜 놈 그러는데 미국이 지금 그 트럼프가 이걸 만들어 준 거예요. 어서 오지 않으면 망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하소연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봐요, 우리 안 그러면 망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현대제철도 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저기 차도 가고. 예, 자동차는 뭐 지금 40% 생산량을 앞으로 80으로 미국 내 수요를 맞추겠다고 증산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핑계대고선 도망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도 KDI는 노동 투입을 주로 봤는데요. 저는 자본 투입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1% 후반이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5년간에도. 그렇다면 이게 성장률이 나빠지는데 성장률 보시면 여기는 제가 고령화 현상 얘기를 하다면 그 대표님 이게 이제 평균 수명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28세였고요. 근데 얼마 못 살았죠? 1900년 되니까 평균 수명이 33세, 수천 년 동안 딱 5살로 늘어났어요. 근데요, 20세기 들어와서 평균 수명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1950년에 이게 48세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페니실린과 설파제의 발명이에요. 전쟁에서 이렇게 맞으면 옛날에 다 죽었는데 파상풍 걸리고 이제 페니실린 맞거나 설파 1차 세계대전 때는 맞으니까 안 죽어요. 그 2005년은 수명이 지금 66세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 그 이유가 뭐냐? 저배관국들이 경제 개발을 하면서 인프라를 깔았는데 수도가 보급된 게 이게 사람들 안 죽는 데 최의 역할을 했다네. 수인성으로 많이 죽었대요. 옛날 그 콜레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일 큰 원인이었는데 그게 안 걸린답니다. 물이 깨끗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의학 발달 요즘에 이제 점점점 뭐 줄기세포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안 죽는데 이제 심지어는 장기를 갈아치는 시기도 온다면서요. 그래서 2030년에 평균 수명이 85세로 늘어날 거라는데 저거 더 늘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다이하드 시대거든요. 몇몇 분들 100세 사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사고만 안 나고 건강관리만 조금만 하면. 자, 이건 재앙입니다. 60세 은퇴해서 100세까지 40년을
경제활동도 안 하시면 물론 분이 경제활동 증가율, 참여율이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국가 가치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또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심해. 왜냐하면 노령층이 늘어나더라도 이 신생아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이게 커버가 되거든요. 이제 피라미드에 이제 밑에가 튼튼하니까 아이 끄떡 없어 하면 되는데 요즘 집값 오르는 이유 등등 또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도 있게 그러니까 안 낳잖아요, 애를. 그러니까 이게 또 더 큰 문제죠. 물론 여기에 브레이크스루가 하나 있긴 있어요. 통일이 되면 바뀐대요. 왜 그러냐면 통일되면 물론 거기에 포스도 많이 들어갔지만 좋은 점이 뭐냐. 북한에는 노인들이 없답니다. 의료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일찍들 가신대요. 지금 젊은 층이 좀 늘어난다. 그 이제 골치도 아프지만 이게 한국은 유일하게 가진 하나의 카드랍니다. 이게 물론 뭐 어떻게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국가 부채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게 지금 자꾸 경기 부양을 할 때 앞으로 이제 정부가 포션이 좀 적어지지 않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대통령께서도 이 대통령 그러셨어요. 우리나라가 50% 미만인데 딴 나라 보니까 다 60 넘던데 우리라고 좀 늘리면 안 돼?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재부 이번에 뭐 1급들 다들 뭐 사표받았다는 얘기도 전통적으로 기재부 이 출신 관료들은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좀 근거 억지로 믿는 양반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저항을 줄이겠다는 뜻도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이런 무브가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뭘 발표됐냐면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라는 게 발표됐어요. 2029년까지. 자, 문제 말씀드릴게요. 첫째, 한국 지금 GDP가 국가 부채가 GDP 대비 50%가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IMF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2024년 작년 기준으로 미국이 121%, 그다음에 영국이 100%, 101%, 중국이 88%, 인도가 81%, 그래서 독일은 64%, 그래서 러시아 빼놓고는요, 우리 GDP 규모가 큰 12개국 중에서 우리가 제일 낮습니다. 맞아요. 그건 기재부 선배 탓인지 국민들이 세금을 잘 냈는지 모르겠지만 잘 지켜왔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그런데 지금 2019년 국가부채 비율, 저 재정운용 그 계획을 보면 2029년까지 국가부채 비율을 58까지 늘리겠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들 국가는 상당히 우리보다 독일이 64%니까 좀 낮아요. 독일이 역시 이게 재정 뭐 이건 물가도 잡고 이게 바이마르 공화국 히틀러 겪다 보니까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나라들은 보면 미국이나 영국은 파운드를 찍어내고 그 EU 같은 경우 유로와 달러와 기축통화국이에요. 틀리면 돈 찍어서 갚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중국하고 인도는요 인구 대국이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나라빚이 문제가 되면은 그냥 녹여버리면 되잖아요. 자국 내에서. 자국 내에서 녹일 수가 있어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대외 협상률도 커요. 우리 시장은 영 버릴 건 아니지. 대마불사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안sem하고 좋은 말씀, 대통령 말씀 맞은데 이게 지금 진보 정권 90대 말에 이제 DJ 정부 때부터 굉장히 복지가 늘어나고 하면서 부가 가치가 굉장히 빨리 늘어났는데 특히 진보 정부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분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부채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진짜 문재인 정부 때는 300조가 늘었어요. 5년간. 그래서 사상 최고. 그래도 국가 부채 비율도 꽝꽝 뛰었죠. 윤석열 정부 때도 집권 3년 동안에 그렇다고 별로 안 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170조가 늘었어요. 물론 1년에 60조씩 느네요. 그러니까 별로 옛날에 170조면 3년 동안이면 좀 스피드는 조금 떨어졌죠. 약간. 5년에 60조씩인가 63, 18이니까 180조 조금은 덜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향후 5년 계획을 나온 거 보니까 600조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국가 부채가. 그럼 1년에 120조씩. 그래서 IMF가 이거 보고 2030년에 당신들 그러면 60% 넘겠냐라고 예측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게 BIS 통계거든요. IMF랑 OECD 통계랑 다릅니다. 원래 IMF하고 OECD 통계는 중앙하고 지방정부 부채를 더한 데다가 비금융 공기업하고요. 비영리 공공기관이 이게 비금융 공기업은 뭐예요?
뭐 LH 공사 같은데. 한전 이런 것도 한전도 들어가죠. 예. 그다음 비영리 공공기관은 공단 같은 데 있잖아요. 예. 뭐 국민연금보험도 하면 거기 들어갈 거예요. 교통안전공단 이런데 비영리 공공기관인데 이걸 포함을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포함 안 시키고 발표합니다. 일부러 기준을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딴 나라게 적게 보이고 싶었던 건지 자꾸 우리나라 다 이게 이렇게 한 지 꽤 오래됐는데 몇 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만 안 따라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는 아직도 50%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래서 자꾸 이제 비판이 지난 정부부터 막 하니까 한국은행에서 보조지표를 D1 그게 D1인데 D2, D3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해요. 방위에 뭐 국가부채. D2가 국제기준에 제일 비슷한 거예요. 그 D2 기준으로 보면 IMF 통계랑 비슷한 게 여기가 올해 54.5예요. 50% 넘었어요. 그리고 통한채 잔고가 사람들이 잘 얘기 170조가 돼요. 우리가 한국은행에. 근데 전 세계에서 채권 발행하는 중앙은행 채권 발행한 나라는 제가 아는 한 유일해요. 한국이. 이것도 국가부채로 봐야 돼요. 딴 나라는 없기 때문에 통계가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따지면 뭐 GDP 7%래 170조가. 그러면 이미 60% 상회한다고 보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도 궁금한 게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전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전세 대출로 대부분 다 많이 또 쓰잖아요. 전세 대출은 포함 안 시키는 거죠. 여기 이거는 국가부채만. 국가부채만. 민간부채 포함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부채가 가계부채 많다는 얘기는 포함도 안 했어요. 이거 국가부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국가부채가 만약에 이제 그거 뭐 55%쯤 되는 건 별것도 아니다. 뭐 늘어나는 했는데 잠깐만요. 상식적으로요. 60% 아니라고 55%라고 주장합시다. 북유럽의 재정 위기가 난 적이 있어요. 2000년대 90년대 초반에. 그때 국가부채 비율이 그 사람들이 40%가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재정 터지더라고. 그때 되게 방만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기들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 이거는 이제 이론이 없어요. 근데 60%가 들어가면 약간 레드존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율로 계산해서 5%로 때리면은 GDP 3%씩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깎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0%가 들어가면 이게 좀 워닝 사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로고프라나 케네스 로고프라는 경제학자하고 2010년 발표된 논문인데 라인하트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쓴 논문에 하면 진짜 위기는 90%를 넘은 위기가 온다라고 그 사람들은 딴 나라를 다 조사했더니 역사적으로 90% 넘어가면 완전한 약간 옐로우존이라 하십니다. 60% 넘어가면 레드존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은 뭐 60%면 이제 워닝 사인의 그 옐로우존에는 좀 들어가기 시작한 게 아닌가. 레드존은 아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아까 600조 늘린다는 얘기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관세 협상이 좀 난항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보이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저금리하고 결국에 국가부채 왜냐하면 이게 재정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소비 쿠폰 2차, 3차인데 내년에 4차, 5차 아니란 부분도 있어요. 내수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권의 안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부채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더 인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책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국가부채 늘어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일본의 예를 보면 이미 지금 예산의 50%를 원금과 이자 갚는 데 쓴대요. 그래서 저번에 일본의 동경올림픽인가 도쿄올림픽 2년 전인가 3년 전에 했을 때 되게 그때 너무 우리 젊은이들 만대로 꼬지다 그러고 좀 너무 그 개막식이 진짜 이게 뭐냐라고 그랬잖아요. 돈이 없어 그렇대. 그 골판지로 침대 만들고 돈이 없어 그렇대요. 그 일본은 지금 국가로서의 기능이 점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큰 소리는 치는데. 그래서 지금 국가 예산에 근데 그래서 프랑스만 해도 113%잖아요. 22%, 25% 쓰더라고요. 원금과 이자 갚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게 정말 경기를 부양할 때든가 나라의 R&D라든가 국가 그 성장 동력을 지피는데 들어갈 돈들이 굉장히 상당히 적어 들어가는 거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습니다. 지금 뭐 개인 가정으로 치면은 뭐 대출 이자 빚 갚느라고 소비도 못 하는 것처럼 그래 똑같은 거예요. 국가도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100%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한번 이게 눈덩이처럼 붓기 시작하면 왜냐면 빚을 안 써보셔서 대표님을 모르실 텐데 써보죠. 네. 기업을 하는데 빚을 써보면요 눈덩이처럼 붑니다. 갑자기 그 확 올라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그 이자와 원금 이치가 또 끌고 들어가요, 지가. 네. 근데 그것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큰 문제도 이게 또 하나는 대외 여건이 뭐 안 되는데 아이고 이게 지금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저 양반이 이게 완전히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얘기가 이 3,500억 달러 이거 일본은 사인을 했어요. 5,500억 달러. 근데 우리는 지금 외환보유고가 4,100억인가 200억 달러 되는데 그중에 3,500억 달러예요. 네. 일본은 1조 3,500억 달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5,500억 달러 줘도 이 버퍼가 좀 있어요. 그리고 MOU를 해놓고 나서 이것도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그 동상이몽인데 조약을 사인한 게 아니라 MOU를 사인했어요. 유럽을 보니까 EU는 확실히 나오진 않는데 조약을 사인한 것 같아요. 일본하고는 MOU 형태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도 MOU를 해달라고 사인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뭐가 좀 그 우리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는 뭐가 꼬였는지 MOU 사인도 안 하고 왔잖아요. 못했죠 지금. 일본은 했어요 MOU를. 그런데 지금 일본 측 얘기와 또 이 미국 측 얘기가 달라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서로. 그런데 지금 일본 측 얘기는 1~2%만 현금 들어가고 나머지는 론, 대출하고 대출 보증이다 얘기 나와요. 예, 맞아요. 우리도 그런 줄 알았어. 맞아요. 예. 근데 이게 트럼프가 갑자기 10월 초인가에 이 양반이 확실히 확인해 봤는데 갑자기 어프론트란 얘기를 하거든요. 니네는 현금을 내놓으라고 일본하고 한국 다. 예. 그 3,000억 돈 어떻게 내놔요? 나라만 우리 대통령이 그래서 이랬다면 나 탄핵당하고 생겼다고 외환위기 오고. 그런데 지금 왜 그러면 자꾸 25% 관세가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일본은 영리하게 사인해놓고 딜을 하는가 뒤에서 사인을 해놓고. 근데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3,5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어그리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우리 국력 대비 우리가 일본이 우리보다 GDP가 2.8배 정도 클 거래요. 근데 지금 비용은 3,500대 5,500원 별 차이 안 나잖아요, 이게. 또 돈은 비슷하게 나는 거죠. 예. 뭐 별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훨씬 더 한국에 바가지 더 씌웠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실무팀이 가서 어그리 안 하고 끝끝내 버티고 왔어서 우린 2,000억 돈을 깎든지 뭐 일본하고 같이 가자든지가. 근데 실무팀이 지금 어떤 거에 급하게 되면 이 두 양반 새로 태어난 정부의 수반과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해서 어떤 국제 무대에서 인정을 받게 했던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해결해서 우리 좀 만나게 해서. 근데 선이겠죠. 그 실무팀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게 지금 보면 그런 건 이해해도 너무나 3,5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너무 빨리 이 얘기를 딜하고 왔을 거라는 거죠. 해서는 안 됐을 딜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꼬여버린 게 그리고 나서 3,500억 달러 이번에 가서 똑같이 1%만 내고 뭐 이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그 론하고 론 개런티인 줄 알았다. 우리는 그런 줄 알았다. 맞아요. 그 트럼프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실무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제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이것도 이제 워싱턴에 있는 제 동료들이 이제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애들 아니면 한국 사람들 저도 맨날 유학생활 좀 했지 않습니까 올해. 그분들한테 제가 또 삼성경제 있을 때부터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니들 왜 이렇게 한국만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리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봐도 우리 이 대통령 입장도 이해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쪽 얘기를 한국 길들이에 나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길들이기에 나섰다. 어차피 3,500원 못 낼 거 아니까 그거 핑계로 그냥 길들이게 하는 거다. 왜 우리가 왜 길들이기 대상이냐? 그 이분이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 다 확인 안 된 이건 뭐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어디에서는 그런 루머는 제가 그 보도로 봤으니까 그럴 것이라 추측성 보도. 이 대통령이 그 전승절 이 대통령 갔다 오고 나서 그 중국 전승절 행사에 자본주의 진영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갔답니다. 그때 경로했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거는 컨펌이 안 된 얘기입니다. 시기는 맞네요. 딱 어그러진 시기라. 그다음부터 갑자기 트럼프가 돌변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 봐라. 왜 트럼프가 가장 그 프라이어리티는 아까 관세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메이크 인 아메리카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잡고 싶어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리트들의
미국 엘리트들이 굉장히 일관된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중국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해서 자꾸 뭐 우리 군함도 니네가 웬 중국이랑 경쟁해. 처음엔 그랬죠. 예, 네, 맞아요. 우리 와서 지어줘라. 뭐 우리 뭐 필라델피아 와서 투자를 더 해주고 미국 군함도 지어줘. 그럼 MRO라고 해서 저기 미국 군함 수리도 한국에 맡겨줄게. 좋았는데 갑자기 일본을 에이펙터도 일본 가서 그걸 뭐 물량을 우리로 돌리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물량을 우리랑 하자고. 그리고 새로운 총리가 지금 탄생했잖아요. 여성 총리가. 그분이 되게 그 트럼프랑 코드가 맞다면서요. 여자 아베라 불리니까 코드 잘 맞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하이하는데 이번에 뭐 일본가 3일인가 머무르는데 한국은 뭐 당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산업협력 가능성도 우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뭔가 트럼프, 이게 우리 지금 대통령, 현재 전 정부가 중국에서부터 이제 그거를 이제 친하지 않고 미국이랑 확실히 친할게, 그 사인을 보여줄게라는 뭐 그런 확실한 그런 게 없이는 계속 의심을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리 외교처럼 이제 양쪽을 다 걸치고 싶어 하지만 과거처럼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니에요. 미국은 확실히 네 편의 편 갈라라. 흑백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냐, 완오와 나땡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굉장히 지금 고심스러운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뭐 저기 뭐 비자를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무비자를 했다든가 이게 다 미국은 실시간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친중 행보, 친미보단 친중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자꾸 지금 이걸 딜을 어렵게 만들어요, 지금 트럼프가.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지금 그 관세 협상이 빨리는 안 될 것 같다. 그럼 25%를 그냥 계속 내는 상황이 좀 오래 그런데 문제는 뭐 11월인가 일단 내가 그때 트럼프는 변동을 심하니까 뭐 11월까지인가가 우리가 관세 타결을 안 하면요, 이유도 했고 좀 중국은 아직 안 했지 못했지만 일본도 했고. 그런데 지금 그거를 만약에 하면 보복관세 70% 매길 수 있다, 100%는 불가능하냐? 이 소리를 트럼프가 70%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70에서 100%는 거기서 줘야 해서 트럼프 성격으로 봐서는 중국에다 물리는 거 보니까 100도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은 다급하게 이제 계약을 맺다 보니까 좀 불리하게라도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끝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5% 끝나는 게. 그래서 지금 신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지미 또는 친미 그 외교관과 그런 인맥들이 많이 지금 갈렸거든요. 새 인물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미국이랑 저번에 그 특사 파견한데 했을 때도 그 미국에 별로 익스포저가 없는 분들을 보내겠다고 해서 그때 또 난리 났었잖아요. 뭐 김종인 같은 그분 훌륭하신 분이지만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 미국에 대해서 익스포저가 적고, 그다음에 뭐 그 국회의원도 그분 미국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근데 기업인들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 근데 기업인들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업인들 보고 저 안 좋은 지금 노란봉투법 뭐 이런 거를 계속 뭐 하면서 니네 가서 한다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좀 대가를 주면서 선물을 주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성공해오면 이거 줄 테니까 좀 해봐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이걸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해결할 때는 그 기업들 있잖아요. 미국 내 그쪽 기업들을 굉장히 우군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브렉시트가 안 열립니다. 그 3,500억 달러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게 기업들이 1,500억 달러를 해줄 테니 이걸 좀 딜을 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1,500억 달러 가져갔던 게 우리가 투자해줄 테니. 근데 트럼프 입장은, 미국 입장은 별개야 그건. 3,500억 살아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요 골치가 좀 아프다라는 거.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거. 70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는 중국에도 지금 히토리오 때문에 좀 뭔가 뭐 하니까 100%또 얘기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그리고 빅테크 난리 났잖아요. 빅테크 막 그 주가 떨어지고. 그래서 말도 바꾸잖아요. 또 그런 너무 또 그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단 하나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10월 말에 이달 말에 이게 과연 그 중국에서 어떤 그 수뇌부의 그 교체가 이루어지면 얘가 좀 달라질 수 있다. 브레이크스루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페이버러블한,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건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건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EU 등도 좀 이게 봉호주의 하다 보니까 철강 50% 매긴다면서요 또. 그 지금 보니까 보호무역으로 바뀌네요. 아유 포항 난리 났어요 지금 보니까. 그 철강 도시들. 우리 시장님까지 가서 뭐 거기 그 화이트하우스 가서 지금 뭐 피켓 들고 시위까지 하는데
풀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성장률 얘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OECD 거 봤고요. 그게 제일 늦게 나왔어요. 9월달에. 예. IMF가 7월달 나왔고 KD한 7월달쯤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국회에 그 저기 어디냐면 그 나보라고 해서 국회 그 예산처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예산정책처가 있는데 거기랑 한 걸 다 종합을 해봤어요. 그리고 OECD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ADB도 했더라고요. 세계 경제는 ADB는 안 했지만 약간 딴딴 세계 경제 했는데 보니까 OECD하고 IMF는 세계 경제 결론이 뭐냐면 3.0에서 3.2이고 내년은 2.9에서 3.1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나을 것 같지는 않은데 거꾸로 OECD는 올해 3.2 내년에 2.9예요. 성장률에 떨어진다. IMF는 올해 3.0 내년에 3.1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국내 경제 성장률은요. 올해가 0.8에서 OECD가 제일 잘 봐주면 1%까지. 예. 그리고 내년에 1.6에서 2.2인데 2.2는 누가 했느냐? 또 OECD가 해준 겁니다. 9월 달에. 아이고 그러면 좀 흥분하죠. 네. 잘 됐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EU나 미국이나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격화되는 것을 반영을 못했어요. 현재 추세대로라면 전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왜 이렇게 이유가 빤해요. 경제학자들 포캐스트 할 때 올해가 낮았으면 이게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내년에 좀 높게 잡아. 왜냐하면 이게 분모가 낮아져서 바운스하면 확 좋아지거든. 그러니 올해 나빴기 때문에 내년에 1.5, 1.6 나오는 게 이게 그대로 좋아서 조금만 좋아져도 올해 때문에 좋아진 걸로 나와요. 하지만 0.8이 만약 진짜 맞는다면 1.6으로 간다고 경제가 2배 좋아하냐? 아니에요. 그냥 저성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의 경제 전망이 뭐라고 예측을 하느냐? 전 굴룸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구름이 많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단어 이름도 굴룸이에요. 별로 구름이 많다는 뜻인데 이게 좀 상당히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가 같습니다. 물론 그쵸? 여기 나오는 기초적인 얘기는 수출입 같은 것도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수출이 최근에 기업들이 굉장히 선전을 해서 관세 전쟁 두들겨 맞는 거에 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1월달, 9월달 수출도 보니까 오히려 더 약간 늘어났고요. 대미만 조금 이게 좀 충격을 받아서 좀 그런 것 같은데 나머지는 뭐 딴 지역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아세안이니 난민이. 그 기업들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먹여 살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내년에도 계속되면 지금은 기업들이 쇼크를 흡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쇼크를 흡수하는 속도 이제 안에서 이제 어떻게든 쥐어 짜서 하는 거하고 실적이겠죠, 그거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리스판스, 조금 장기적인 리스판스는 현지 공장을 세워서 그걸 대응하는 게 조금 중장기겠죠. 요 시간 동안에 이제 이게 그 갭이 있어요. 이게 흡수하는 한계가 있거든, 이게 아직 공장을 안 지어졌고. 그때쯤 되면 기업들도 조금 타격이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자면, 제가 환율하고 증시 얘기를 조금 더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그 매크로 정도는 여기서 좀 끝내시기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나머지 다음 편에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